이 거울에는 당신의 미래가 보입니다. 장터 한 구석, 먼지 쌓인 청동 거울 하나가 단 3냥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녹슬고 흐릿한 그 거울을 산 가난한 선비에게 상상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비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같은 거울을 탐낸 욕심 많은 부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거울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비한 청동 거울은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를 보여주었고 그 결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과연 거울이 보여준 미래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선택이었을까요? 옛날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조선시대 한 가난한 선비가 장터에서 산 낡은 거울 하나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거울에는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전라도의 작은 고을 남원이었습니다. 이 고을에는 매월 보름마다 큰 장이 섰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온갖 물건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비단과 곡식, 농기구와 그릇, 때로는 귀한 약재와 골동품까지 거래되는 활기찬 장터였지요. 이곳에 박문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28배 나이에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그는 낮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이면 등잔불을 켜고 글을 읽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수의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지만 할아버지 때의 영모에 연루되는 바람에 몰락하여 지금은 초가잠간에서 겨우 끼니를 잇는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문수는 한 번도 학문의 길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펼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문수에게는 70이 넘은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많이 불편하셨지만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빨래를 하시고 품앗이로 남의 집 일을 거들며 아들의 등잔불 기름값이라도 보태려 애쓰셨지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문수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좀 더 일찍 급제했더라면 어머니께서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반면 같은 고을에는 김부자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상도였지만 고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김부자라 불렀습니다. 세대에 걸쳐 재산을 모은 덕분에 남원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논밭만 수백 마지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김부자의 재산은 정직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쌀값을 올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고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냈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갚지 못하면 땅과 집을 빼앗고 심지어 사람을 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김부자에게는 한 가지 큰 욕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비한 물건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믿었고 특히 복을 가져다 준다는 물건, 미래를 예언한다는 물건, 병을 고친다는 물건 등 신비한 힘이 있다는 골동품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의 집 사랑채에는 온갖 골동품이 가득했습니다. 천년 묵은 불상, 신선이 쓰던 것이라는 붓, 귀신을 쫓는다는 부적, 보물을 찾아준다는 나침반,
하지만 그중 진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교활한 장사치들이 김 부자의 욕심을 이용해 속여 판 가짜들이었지요. 그래도 김 부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신비한 물건을 손에 넣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권력을 차지하리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교차하는 운명적인 날은 바로 6월 보름, 큰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문수는 어머니께서 몰래 모아두신 돈단량을 손에 쥐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문수야, 이 돈으로 내 옷감이라도 한 필 사거라. 내 도포가 얼마나 낡았는지 보기 민망하구나. 어머니의 말씀을 뒤로하고 나선 문수였지만 그의 마음속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약을 사야지. 요즘 기침이 심해지셨는데 이번 달은 꼭 좋은 약재를 구해야 해. 장터는 벌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파는 아낙네의 구성진 목소리,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 돼지 우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수는 약재상을 향해 걷다가 장터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낯선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노인은 멍석 위에 온갖 잡동사니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낡은 남학신, 녹슨 쇠붙이들, 모두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듯한 물건 하나가 문수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지름이 한 뼘 정도 되는 원형의 거울로 뒷면에는 용과 봉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표면은 녹이 슬고 흐릿했지만 묘하게도 문수는 그 거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거울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 거울 말이요? 노인이 문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노인의 눈은 탁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 독특한 거울이네요. 어디서 나온 물건입니까? 오래전 한 양반댁 폐가에서 나온 물건이라 들었는데 정확한 내력은 모르지요. 얼마입니까? 3냥이요. 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에 쥔 돈이 딱 단량이었습니다. 거울을 사면 어머니 약을 살 돈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울을 놓치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그 거울 내가 사겠네. 돌아보니 김 부자였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하인 둘을 대동한 김 부자는 번쩍이는 눈으로 청동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량을 주겠네. 어서 이리 내시게. 김 부자는 돈주머니를 꺼내 노인 앞에 던졌습니다. 은자 연잎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멍석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이 선비와 이야기하던 중이었소. 장사에도 순서가 있는 법. 이 선비가 사지 않으면 그때 파는 것이 도리지요. 김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지금 내 돈을 거부하는 것이오? 이 남원에서 내 돈을 거절하는 자가 어디 있단 말이오? 돈이 많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노인의 차분한 대답에 김 부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문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박선비, 자네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2배를 주겠네. 그러니 그 거울은 나에게 양보하게. 문수는 난처했습니다. 김 부자는 고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비위를 거스르면 서당 일자리마저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이건 정당한 거래다. 내가 먼저 받고 노인장께서도 나에게 파시겠다고 하셨어. 문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김대감, 저도 이 거울이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보았으니 제가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뭐라고? 김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그에게 감히 반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문수, 내 놈이 감히.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두고 보자고. 내가 이 고을에서 무사히 살 수 있을지. 김 부자는 도끼 어린 눈으로 문수를 한번 노려보고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성큼성큼 가버렸습니다. 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에게 삼냥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노인은 돈을 받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거울은 아주 특별한 물건이요. 잘 간직하시게. 특별하다니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요. 한 가지만 명심하시게. 거울은 보는 이의 마음을 비춘다는 것을.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욕망을, 선한 자에게는 희망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이요.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멍석을 걷어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수가 잠시 다른 곳을 보았다가 다시 돌아봤을 때는 이미 노인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수는 청동 거울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약은 사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문수는 방에서 촛불을 켜고 청동 거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녹을 닦아내니 표면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뒷면의 용과 봉황 문양은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틀림없이 옛날 왕실이나 귀족들이 쓰던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왜 그 노인은 삼냥에 팔았을까? 문수는 거울 표면을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닦았을 때 갑자기 거울 표면이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수는 깜짝 놀라 거울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아닌 전혀 다른 광경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방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비단 병풍이 둘러쳐져 있고 책상 위에는 수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깨끗한 관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속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수가 놀라서 거울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거울 속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노파가 보였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 노파는 어머니, 틀림없었습니다. 지금의 병들고 야윈 모습이 아닌 건강을 되찾으신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 장면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현판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문충공 박문수 생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래? 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인가? 거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저 자신의 얼굴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수는 한동안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본 것이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미래의 모습이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거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릿한 자신의 얼굴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노인이 했던 말,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문수는 거울을 소중하게 천으로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수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당에 나가보니 김부자의 아들 김진사가 아버지와 함께 찾아와 있었습니다. 박 훈장, 김부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내년 과거를 준비하고 있소. 그런데 당신 서당에서 배우기보다는 한양의 큰 학자에게 배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요. 그러니 우리 아들은 오늘부터 서당을 그만두겠소. 문수는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나와 친분이 있는 다른 양반집 자제들도 모두 데려갈 것이요. 당신 같은 낙제 서생에게 우리 귀한 자식들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소? 김부자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당의 학동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문수의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남은 아이들을 더욱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천민의 자식들까지도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훈장님, 저희 같은 천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하고 천한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요. 배움을 통해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소. 문수의 명성은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이 늘어났고 작은 서당은 매일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김부자는 그 청동 거울을 손에 넣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 문수에게 거울을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박선비, 우리 대감께서 그 거울을 100냥에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팔지 않겠소. 200냥입니다. 거절합니다. 심부름꾼이 아무리 돈을 올려 불러도 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부자는 다음으로 회유책을 썼습니다. 문수의 집에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박선비, 내가 사과하겠네.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어. 이렇게 하세. 그 거울만 내게 주면 자네를 우리 집 훈장으로 삼겠네. 월급도 지금보다 10배는 주고 자네 어머니 약값도 내가 모두 대겠네. 문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김대감의 호의는 감사하나 거울은 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것인가? 그저 낡은 청동 거울 하나일 뿐이지 않은가? 대감께는 그저 낡은 거울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김부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박문수, 마지막으로 경고하네. 그 거울을 내놓지 않으면 자네가 이 고을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 것이야. 며칠 후 문수가 가르치던 서당 건물의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네, 박 훈장. 건물을 팔게 되었네. 다음 달까지 나가주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부자께서 이 건물을 사셨다네. 나도 어쩔 도리가 없네. 서당을 잃게 된 문수는 한동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훈장님, 우리 집 마당을 쓰시오.
우리 집 사랑방도 있소. 결국 문수는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서당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면 인근 초가집 처마 밑에서, 겨울에는 돌아가며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문수가 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려는데 문득 거울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거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장롱에서 거울을 꺼냈습니다. 촛불을 켜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바라보자 천천히 거울 속에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의 큰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고 그 가운데로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중심에는 나 맞았습니다. 관복을 입은 자신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새로 급제하신 박어른, 과거 장원이시라더군. 거울 속 장면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시험장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답안지를 쓰고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답안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와 그에 대한 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과거 시험. 문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자신은 미리 시험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부정행위나 다름없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실력으로 합격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속여서 급제하는 것이 아니야. 그는 거울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마지막 장면을 하나 더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해진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니 이제 한이 없구나. 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울이 보여준 미래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길을 개척해야 할까요? 며칠 동안 문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장, 문제, 답안.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거울이 보여준 답을 외우지 않겠어. 하지만 거울이 알려준 것은 내가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이야. 그 희망을 믿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어. 문수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새벽까지 글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셨지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어미는 믿고 기다리마. 한편 김 부자는 여전히 거울을 손에 넣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둑을 고용했습니다. 문수의 집에 들어가서 청동 거울을 훔쳐오너라. 성공하면 은자 100냥을 주마. 그날 밤 도둑은 문수의 집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다행히 문수와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둑은 장롱을 뒤져 거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거울이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도둑은 깜짝 놀라 거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졸들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자신을 잡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아에서 곤장을 맞는 자신의 모습, 옥에 갇힌 자신의 모습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도둑은 공포에 질려 거울을 그 자리에 내팽개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망가다가 순찰 중이던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거울이 보여준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서 신문을 받은 도둑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김 부자가 시켰습니다. 박문수의 집에서 청동 거울을 훔쳐오라고 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김 부자의 비열함에 분노했고 문수에 대한 동정과 지지는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김 부자는 부인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짓을 시켰다는 것이냐? 그 도둑놈이 날 모함하는 것이다. 권력과 돈이 있는 김 부자의 말이 받아들여져 결국 도둑만 벌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자의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그 거울을 가져와야겠어. 어느 날 밤 김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문수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한밤중에 문수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사실은 김 부자의 하인들이 일부러 지른 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는 사이 김 부자는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거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이미 거울을 품에 안고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온 후였습니다. 김대감,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고 돌아와 문수의 집안을 뒤지고 있는 김 부자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저 혹시 안에 갇힌 사람이 있나 해서. 대감께서 언제부터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김 부자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의 화재로 문수의 집은 반쯤 타버렸습니다. 살림살이는 거의 다 잃었지만 다행히 어머니와 거울은 무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수의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장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문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문수는 다시 거울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보일까? 거울 속에는 바로 오늘의 장면이 보였습니다. 집이 불타는 장면, 마을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는 장면. 이미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이 거울 속에 떠올랐습니다. 진심은 진심을 부른다. 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베푼 진심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드디어 과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문수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품에 안고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길을 떠났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한 문수는 다른 선비들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감에 넘쳐 보였습니다. 반면 자신은 누더기 같은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실력이야.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든 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가 거울에서 봤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핵심 주제가 같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거울이 정말로? 하지만 문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에서 본 답을 떠올리는 대신 그동안 자신이 공부한 것, 생각해온 것, 백성들과 함께 살며 배운 것을 모두 답안지에 담았습니다. 그의 답안은 화려한 문장으로 꾸며지지 않았지만 진실되고 깊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올바른 정치에 대한 소신,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기자.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문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보러 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같은 고향에서 온 선비들도 있었습니다. 저기 봐. 방이 붙었어. 사람들이 일제히 방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수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방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수는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역시 내 실력이 부족했구나.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담담히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선비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장원급 제자를 보게 해. 장원이 누군가? 문수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방의 맨 위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박문수?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원급 제자 자리에 뭐라고? 문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박문수, 자네가 장원이야. 축하하네. 주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울이 보여준 미래가 정말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수는 깨달았습니다. 거울은 단순히 미래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희망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희망을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거울이 보여준 답을 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결국 이룬 것은 거울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었습니다. 문수는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것도 장원으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장하구나. 거울이 보여준 장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수는 알았습니다. 거울은 정해진 미래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는 것을. 소식은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우리 훈장님이 장원급제를 하셨다.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꿋꿋하게 버티신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한 사람, 김부자만은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장원급제를? 말도 안 돼. 그것은 분명 그 거울의 힘이야. 내가 그 거울을 가졌더라면 장원은 내 아들이 했을 거야. 김부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수가 관직을 받고 한양으로 떠나기 전에 반드시 그 거울을 손에 넣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문수가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김부자는
직접 문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어른, 이제는 벼슬아치가 되셨으니 박어른이라 불러야겠구려. 김 부자는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일은 모두 잊어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이제 우리 화해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문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감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백성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말이요. 그 청동 거울 말이요. 내가 1000냥을 주겠소. 아니, 2000냥을 주겠소. 그 거울을 내게 팔아주시오. 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 그 거울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3000냥, 아니 10,000냥을 주겠소. 그 정도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소. 거절합니다. 김 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지? 왜 안 파는 것이오? 그 거울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이오?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이 사실이오? 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한번 보여드리지요. 문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김 부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거울을 보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울은 보는 이의 마음을 비춘다는 것을. 김 부자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받아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신비한 거울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장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쓸쓸하고 황량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떠나고 넓은 집에는 자신 혼자만 있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있었습니다. 저 구두쇠, 백성들을 괴롭히던 악덕 부자. 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늙어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하인도 없었습니다. 쓸쓸하게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아니야. 이건 내 미래가 아니야. 김 부자는 공포에 질려 거울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거울은 땅에 떨어졌지만 신기하게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부자인데, 나는 권력이 있는데, 왜 저런 비참한 미래가. 문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거울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해진 미래는 아닙니다. 대감께서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동하신다면 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김 부자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사신다면 대감도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김 부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소. 그날 밤 김 부자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 부자가 마을 어귀에 나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대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부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빼앗은 땅은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마을을 위해 쓰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학교를 짓고 다리를 놓는 데 쓰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김 부자가 변한 것일까? 하지만 그날 이후 김 부자는 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부당하게 빼앗았던 땅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종이 된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마을에 큰 서당을 지어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점차 김 부자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 부자는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예전만 못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를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늙어 병상에 누웠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감님, 제 아버지의 땅을 돌려주셨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대감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울이 처음 보여줬던 쓸쓸한 죽음이 아니라 사랑받으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편 문수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올바른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의 명성은 전국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본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시고 아들의 곁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거울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문수는 언제나 그 청동 거울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때때로 거울을 꺼내 보았지만 이제 거울은 더 이상 미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은 이런 글자를 비춰주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문수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거울은 처음부터 확정된 미래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희망을 주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은 신비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노력이었습니다. 문수가 늙어서 관직에서 물러날 때 그는 청동 거울을 가난한 젊은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이 거울을 받으시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거울은 단지 길을 보여줄 뿐 걷는 것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오. 그 젊은 선비는 거울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도 문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동 거울은 대대로 전해지며 선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욕심 많은 이들에게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 거울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